반갑습니다. 네, 반갑지? 우리 어저께 재량의 하자까지 했어요. 재량의 하자 뒤에 보겠습니다. 기속 재량, 그 다음에 재량의 하자, 판단 여지인가요? 네, 판단 여지입니다. 네, 판단 여지에 대한 문제는 판단 여지하고 재량하고의 차이점은 뭘까요? 뭔가 판단 여지든 재량이든 간에 행정부한테 일정한 재량을 인정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법의 규범 구조는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A 처분을 한다. 이런 식으로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죠. 이랬을 때 법률 요건 부분에서 행정부한테 어떤 판단의 재량권을 결정상의 융통성을 인정을 하게 되면 그런 걸 판단 여지라고 하게 되고, 법률 효과 부분에서 결정의 융통성을 인정을 하게 되면 그런 걸 재량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건 부분의 문제인 것인가 효과 부분의 문제인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 여지 재량행위를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되는데, 판단 여지에 대한 문제는 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출제가 잘 안 되는 거냐면, 법원이 판례가 말이에요. 판례가 이 판단 여지도 재량행위라고 말을 해요. 이것도 재량행위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 판단 여지 자체의 어떤 고유한 법리를 묻는다기보다는 그냥 재량이냐 아니냐 이거를 물어봐요. 재량이냐 아니냐. 그러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봤을 때 판단 여지라고 하더라도 이 중에 기속행위인 거하고 재량행위인 거 골라라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판단 여지도 재량행위에 포함시켜가지고 재량행위 개수는 3개구나 5개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단 여지 자체를 질문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간혹 물어보기는 하고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행정법규의 법률요건 부분에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고 있어요. 반대말은 뭐예요? 확정 개념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확정 개념과 불확정 개념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그것이 이리적이지는 않습니다. 단수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개념이란 뜻이에요. 복수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개념. 그런 걸 우리가 불확정 개념이라고 하게 됩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뭐야? 법률 요건 부분에 뭐가 발생했어야 된다? 불확정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불확정 개념이. 이것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고 이게 1단계입니다. 이게 1단계고 그 다음 뒤에 있는 게 2단계. 전문 정책적인 영역 문제로서 그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할 수가 없거나 또는 판단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때 그때 행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겁니다. 존중을 하고 그것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판단 여지라고 한다. 그러면 불확정 개념이 사용됐으면 반드시 바로 판단 여지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고도 판단 여지가 아닌 경우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2단계가 갖고 행정부의 판단이 법원의 판단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까지 2단계까지 도달을 해야만 판단 여지라고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요건 포섭의 자유라고 얘기를 했어요. 행정부의 요건 포섭의 자유. 우리가 법을 해석을 할 때, 법을 적용을 할 때 어떻게 적용을 하게 됩니까?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이렇게 되죠.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A라는 처분을 한다 이겁니다. 처분을 한다. 앞부분이 법률 요건 부분이 되는 것이고 뒷부분이 법률 효과 부분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 요건 부분입니다. 우리가 법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은 효과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법 그러면 그것은 요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요건 부분을 이걸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 2, 3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3단 논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대전제가 있을 수 있겠고 소전제가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결론. 3단 논법 뭔지 아시죠?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게 3단 논법이죠. 첫 번째 대전제. 이거는 요건 해석입니다. 이건 요건 해석이에요. 과연 이 1, 2, 3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법원이 이제 해석을 내리게 돼요. 해석을 내리고 나서 그 다음 이번 사건은 무슨 사건이지? 해서 사실 확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 확정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 이 사건에다가 이 법을 적용하는 게 맞을까? 그게 바로 요건 포섭의 단계입니다. 요건 포섭의 단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법을 적용을 시키게 되는데, 판단 여지가 설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판단 여지가 인정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봤을 때 만약에 이렇게 네모라는 그림이 있고 세모라는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네모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세모라는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한 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을 하려고 해요. 근데 법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예술적 가치가 있는 그림을 그린 사람에게는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건 해석, 예술적 가치라는 과연 무엇인가? 그러면 그건 뭐 네이버 뒤지면 나옵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가지고 판사가 판단을 내려요. 아, 예술적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뭐 심미적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사실 확정을 해봐요. 저건 각이 4개고 이건 각이 3개구나. 그렇다면 저건 사각형이고 이건 삼각형이구나. 이거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해석과 요건 포섭 이게 어려운 게 아닌 겁니다. 문제는 그런데 어떤 게 예술적이야?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 집단이 알고 있는 거고, 전문가 집단은 바로 행정부 집단입니다. 행정부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지 법관들이 그런 걸 알지는 못합니다. 법관은 법서와 소주 이거 외에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회 경험도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로스쿨 제도가 도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우리 후배들도 그렇고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합격해갖고 바로 판사로 들어가 버렸는데 걔가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얘가 날 좀 때렸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판단이 안 나와요. 이 부분에서 판단이 안 나올 때 그때 어떻게 행정부가 이게 예술적이니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어요 라고 하면 아 그러세요? 네, 그럼 넘어가는 겁니다. 적법한 판단이군 하고 넘어가요. 위법이라고 거기다가 딴지 걸지 않는다 이겁니다. 법원에서. 그게 바로 판단 여지가 되는 거예요. 판단 여지. 다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건 포섭 쪽에 있어서 자유가 인정될 때 그런 걸 판단 여지라고 한다. 불확정 개념. 이리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고 다의적인 개념이다. 복수의 개념이다 이거예요. 다의적 개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개념인데 밑에 보시게 되면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근무 성적이 불량할 때, 뭐 음란한 간행물일 때 어느 정도면 음란해요. 제 눈엔 음란이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렇죠? 음란하다는 게 더 어느 정도면 음란한 거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상당히 복수의 개념이에요. 알 수가 없는 개념이거든. 그러면 이거는 뭔지 모르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의 범위 내에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충분히 파악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알 수가 없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하지만은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뭐 예를 들어서 거기 보시면 뭐 공공질서, 그 다음에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 뭐 이래가지고 집회 금지 통고를 했다. 이 정도면은 분명히 원활한 교통 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게 맞다라고 판단 나올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구체적 사건의 범위 내에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누가 그것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올바른 결정만 있는 것이다. 누가? 법원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왜 그러냐면 이 법에 대한 전속적 판단 권한은 누가 갖고 있어요? 법원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법에 대한 전속적 판단 권한은 법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물론 일반 법원은 무엇에 대한 재판만 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와 달리 일반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만 할 수 있죠. 그거예요. 두 개를 한번 결합시켜 보세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만 할 수 있다. 그 다음 법에 대한 전속적 판단 권한은 법원이 가지고 있다. 이걸 합쳐보게 되면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무엇이 그 의미인지에 대한 판단 권한은 법원이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일반적 추상적 규범에 있어서는 무슨 의미인지 알기가 힘들겠지만 구체적 사건의 범위 내에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법원이 충분히 판단 내릴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을 거치게 되면 그 복수의 개념은 단수의 개념으로 하나의 올바른 결정으로 정리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할 때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불가능할 때가 있더라. 원칙적으로는 법원이 판단을 내림으로써 무슨 의미인지 알아낼 수 있는 것인데 그게 불가능한 경우가 있더라. 그런 걸 우리가 판단 여지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자 3번에 보시게 되면
불확정 개념에 대한 사법심사. 아무리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법률 효과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법률 요건 부분에 대한 문제다. 법은 요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에 대한 존속적 판단, 요건에 대한 존속적 판단,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원의 심사를 거치게 되면은 하나의 올바른 판단만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게 맞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확정 개념 사용되었다라고 해서 바로 판단 여지고 법원은 판단할 수 없는 곳이군,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판단 여지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겁니다.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 판단 여지 인정 여부입니다. 이 얘기는 왜 나오는 것이냐면요, 판단 여지를 과연 이런 걸 인정할 수가 있겠는가? 방금 우리가 전제를 깔았던 걸 생각하시면 돼요. 법에 대한 전속적 판단은 법원이 할 수 있는 건데 법원이 판단을 못하는 곳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되면 논리모순이잖아요. 그렇죠? 전속적 판단권은 법원이 갖고 있다. 근데 법원이 판단을 못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판단 여지라는 이런 영역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법원이 판단 못하는 곳이 있어?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부정설. 이리적 판단만 가능한 법원의 전속적 판단 영역. 법원의 판단을 한번 거치고 나면 그 무슨 의미가 뭔지 확정될 수 있는 건데. 출발은 불확정 개념이었으나 법원의 판단을 거치면 확정 개념으로 전환될 수가 분명히 있는 것인데 어찌 이런 게 인정될 수가 있겠냐. 이런 주장도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원칙이죠. 원칙이고, 그 다음 제한적 긍정설. 그래, 원칙은 그렇다. 제한적 긍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원칙적 부정의 예외적 긍정을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원칙적 긍정의 예외적 부정은 제한적 긍정이 아닙니다. 원칙적 부정의 예외적 긍정이 바로 제한적 긍정인 겁니다. 제한적으로만 긍정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적 긍정설, 그런 영역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당연히 존재할 수 있겠죠. 판례 보시게 되면 이 사건도 밑에 있는 사건도 독자 영역 인정 여부에 있는 판례도 마찬가지고, 이 판례들이 여기서 판단 여지라고 했을까요? 아니라고 했죠. 판단 여지는 법원은 뭐라고 보고 있어요? 요건 부분의 재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 전부 다 판례는 재량행위라고 표현했습니다. 재량행위라고. 판단 여지라는 표현을 쓴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고등법원이었습니다. 고등법원에서는 서울고등법원이 한 번 판단 여지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건에서도 대법원 올라가서는 또 이름이 재량행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름이 판단 여지라는 표현을 쓴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고등법원.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고등법원은 판단 여지라고 한 적이 있다. 이러면 맞는 말입니다. 판례가 판단 여지라고 말한다? 그럼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판례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판단 여지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면접 전형에서 면접, 이건 다 판단 여지예요. 면접. 누가 가장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의 직업을 가는 데 있어서 적정한 사람인지 찾는 거, 이걸 법관이 보면 알겠습니까? 그건 알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임용 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대한 판단은 그 면접위원회의 고도의 전문성에 기초해서 나오는 판단이기 때문에 판단 여지를 인정한다. 면접에 있어서 위법성 인정 안 합니다. 면접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떨어뜨리든 붙이든 간에 그건 다 적법입니다. 그건 판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거 말고 이런 건 어떨까? 사법시험 2차 시험 합격 여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점수 주는 거. 객관식 시험이 아니라 주관식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주관식 시험에 있어서 누가 점수가 높은지에 대한 판단, 그건 뭐예요? 채점위원회 판단 여지입니다. 채점위원회 판단 여지, 그걸 법관이 지도 사시 봤다고 지가 알아?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채점위원회 판단이 전적으로 맡겨지는 것이지, 그거를 법관이 어머 얘는 왜 70점 주고 얘는 왜 59점이니? 이러면서 이건 위법한 점수야, 이렇게 판단 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생각건데 사법부의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하여 본인의 판단이, 법원의 판단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할 수는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독자적 영역을 인정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방금 전에까지 한 얘기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보세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도 있겠죠. 불확정 개념을 입법자가 법률 요건 부분에 1, 2, 3을 일의적으로 0.05% 이상이면 음주 운전이며 이럴 땐 면허를 정지하는 이렇게 딱 써주면 좋은데, 그렇게 일의적으로 딱 써주지 않고 이렇게 애매하게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모든 상황을 일일이 다 예측을 해갖고 다 적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법에다가. 다 적어줄 수가 없으니까 입법자는 불확정 개념을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어느 것이 적정한 판단인지를 행정부에게 그 결정을 맡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그 사건마다 건 바이 건이죠. 건 바이 건으로 사건마다 뭐가 적정한지에 대한 재량을 줄 때 입법자는 요건 부분에다가 재량을 주는 방법을 쓸 수도 있고 효과 부분에다가 재량을 주는 방법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 역시도 입법자의 재량입니다. 그거 역시도. 그래서 이 처음에 뭐라고 했냐?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다. 여기서부터 상황은 출발이라고 했어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행정부 판단 존중한다?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원칙적으로 거치면 법원의 판단 거치면 일의적 개념으로 전환되는 게 맞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다고 했지. 방금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말이야.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재량행위라는 거하고 다른 문제라고 구별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가 바로 독자성을 인정하겠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량행위하고 판단여지하고 다른 걸로 봐야 되겠니? 아니면 판례처럼 그냥 하나로 가면 되겠까? 그 논의의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 그게 바로 독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구별 긍정설, 재량하고 판단 여지는 다른 거야. 부정설, 결국 뭐 재량의 문제 아니겠어? 사법심사 안 되는 문제 아니겠어? 그냥 하나로 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보는 주장 당연히 나올 수 있을 텐데, 판례를 한번 보세요. 검정교과서입니다. 하향교과서가 아니라 검정교과서인데 국정이 아니라 검정이죠. 그러면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곳에서 교과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때는 하나였던 것 같은데, 하나였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뭐 책이 엄청 많더만. 그럼 뭐 서점에서도 팔죠. 예전에는 뭐 서점에서 그거 어디 팝니까? 학교에서만 사는 거지. 이렇게 다 그냥 단일하게 판매하고 단일한 곳에 내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면 이 책이 과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과서로서의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겁니다. 그럼 검정위원들이 판단할 거거든. 걔들이 판단할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보면서 어머머, 이거는 왜 이렇게 좌파 성향이 심해? 이거는 왜 이렇게 우파 성향이 심해? 이러면서 교과서 검정을 거부하냐? 이 교과서 검정은 법적 성질이 뭡니까? 교과서 검정 우리 행정행위 종류 10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률행위 쪽에 형성 쪽에는 형성대행적 특허인가 대리가 있죠. 명령 쪽에는 하명 허가 면제가 있죠. 준법률행위 쪽에는 확인 공정 통지 수리가 있죠. 그 중에 뭐에 해당하겠어요? 교과서 검정은? 자유당을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법 공부는 나쁜 짓은 자유당이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유당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 검정교과서 따위는 다 폐기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쵸? 국정교과서를 바꿔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뭘 가르치려고 했어요? 친일 친미를 가르치려고 했죠. 그럼 난리 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일본이 되거나 미국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저께 NBC 방송에서 뭐라고 했어요? 미국에서 우리는 일본의 속국이라고 했죠. 그렇죠? 미친 것들. 결국 일본과 미국은 한통속이고 세상에서 사라져야 되는 주적입니다. 그렇죠? 주적은 그쪽입니다. 그냥 존재할 가치가 없는 나라들이죠. 이상한 소리하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일본의 속국입니까? 일본이 우리 속국이죠. 일본이란 나라 우리가 백제 때 만들어준 나라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우리 속국이지 우리가 일본 속국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근대화를 걔네가 시켜줬다? 그럼 나라를 우리가 건립해줬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걔네가 검정교과서 안 된다고 했어요. 왜 그랬어? 검정교과서 인정해버리니까 뭐 교과서가 다 좌파라잖아요. 어디가 좌파인지 난 모르겠던데. 우리가 보기엔 너무 파랗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빨갛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다툼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툼이 있죠? 이게 교과서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민주당과 자유당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야? 다툼이 있다? 다툼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확인이죠. 확인 공정 통지 수리에 확인이 되는 겁니다. 확인. 교과서 검정을 인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교과서 검정이 고도의 학술상 교육상 전문적인 판단을 요한다는 특성에 비추었을 때 교과서용 도서의 검정을 함에 있어서 법령과 심사기준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검정상 판단이 사실적 기초가 없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등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는 이상은 위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다 적법입니다. 여기서 위법 인정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사법시험 2차에서 이긴 사람? 지금까지 떨어진 사람이 몇 명인데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뭐 예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뭐 이거랑 직접 관계는 없는데
이렇습니다. 그 이제 걔네들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법으로 쳐볼까요? 예, 1문, 2문, 3문 이렇게 있어요. 문제 3개입니다. 그래서 50점, 25점, 25점 보통 이렇게 출제를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문제를 딱 받아들고 나면은 내가 좀 더 잘 알고 있는 문제가 있고 잘 모르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 먼저 알고 있는 문제부터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문을 먼저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문이 더 익숙해? 그 이문을 앞에다 작성한 거야. 근데 거기다 이문이라고 써주긴 했어. 답안지에다가. 그 다음에 1문을 푼 거야. 예, 그 다음에 3문을 풀었고요. 그러면 1문하고 2문하고 순서가 바뀌었죠. 예, 순서가 바뀌었어요. 근데 거기다 2문이라고 표시했거든, 앞쪽에. 그 다음 중간 쪽에다가 1문이라고 표시했거든. 그래 봐야, 예, 맨 앞에 있는 건 1문이고요. 두 번째 건 2문이에요. 그러면 75점 날린 거죠. 그럼 3문에 100점, 그러니까 앞에 두 문제는요, 아무리 잘 써도 빵점입니다. 빵점이고, 3문 다 맞으면, 그러면 뭐예요? 총점 25점이잖아. 총점 25점이면 40점 미치잖아요? 꽈락. 이거였어요. 근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나머지 6법 완전 정말 잘 썼고요. 그 다음에 행정법이었거든요. 행정법, 예, 그 내용대로 하면 정말 완벽한 친구예요. 예, 꽈락 나고 떨어졌습니다. 다시는 못 붙었고요. 예, 얘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당연히 졌죠. 앞에 있는 건 1문이에요. 그게 왜 2문입니까? 당연한 거거든요. 절대 소송에서 그런 거, 하여튼 시험과 관련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예, 그건 뭐 피하려고 하면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미있는 게 뭔지 알아요? 공인노무사라는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험에서는 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들고 일어났어요. 자기들이 당한 게 아니라 사시 쪽 애들이 당한 건데, 근데 들고 일어나갖고 순서를 바꿀 수 있는 재량을 수험생들이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문제부터 먼저 쓰는 걸로 해서 순서 바꿨어도 거기에다가 몇 문인지 작성해주고 그 다음 문제의 첫 번째 줄만 인용해주면 예, 앞에다가 2문을 써도 2문으로 채점해주겠다라는 기준을 적용시켰는데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험 여전히 순서대로입니다. 순서대로. 시험 같은 데서 이긴다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예요? 걔네가 갑이에요. 예. 당연히 출제 기간이 갑이지. 시킨 대로 해야지. 여기 써 있었어 앞에 주관식 답안지 앞쪽에 순서대로 작성하시오 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걸 자기가 어기면 안 되는 거잖아. 예. 그런 거예요. 예, 어쨌든 이 점수 결정에 있어서도 당연히 판단 여지가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 교과서 검정도 이렇게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교과서 검정에 보면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현저히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닌 이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재량이라고 말하고 있잖아. 재량이라고. 예, 우리는 이런 것을 판단 여지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아니 생각해봐. 이거 준법률행위적 현실성 확인이죠. 교과서 검정. 예, 준법률행위적 행정위 같은 경우에는 행정청의 어떤 의사작용이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 안 된다고요. 법률 효과 부분에서 그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검정을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재량 이런 거 없잖아요. 준법률행위는. 예, 그러니까 이건 재량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재량이 아니라 이건 판단 여지입니다. 판단 여지인데 법률 효과 부분에 전혀 재량이 없는데 판례는 지금 재량이라고 말하고 있잖아. 그렇죠? 재량이라 말합니다. 판례는 구별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자들은 어떻게 볼까요? 구별 긍정설이 다수설입니다. 요건 부분에서는 그걸 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맞냐 틀리냐에 대한 문제로서 인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 효과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0.05%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인정이 됐습니다. 측정을 해보니까 음주 측정. 그러면 요건은 인정되기에 맞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예, 면허 취소를 할까 면허 정지를 할까 말까 하면 뭐 할까 라는 건 의지의 문제잖아요. 그죠? 행정청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판단 여지는 요건 부분의 인식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건 의지 문제, 어떤 법적 효과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의지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거고요. 그 다음 재량이라는 것은 이것은 입법자가 처음부터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법을 만들면서부터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써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입법자가 부여해주는 행정부의 판단권이라고 한다면 판단 여지라는 것은요, 이거는 법원이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 마지막에는 3번. 3번의 요건 포섭을 법원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고 그냥 행정부의 판단 인정.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사법부가 주는 겁니다. 사법부가. 그 다음에 재량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정당부당의 문제가 발생할 뿐이지 적법, 위법의 문제가 생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소송의 한계에서 뭐라고 배웠어? 예, 재량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건 정당부당의 문제가 생길 뿐이고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량행위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원래부터 못 돼요.
원래부터 못 되는 건데 얘는 거꾸로 예외적으로 될 수도 있는 거야. 예외적으로 재량이 한계를 일탈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판단 여지, 법률 요건에 대한 문제는 어떠냐? 요건 부분은 원칙적으로 판단 대상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판단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요건은 원래 법원의 전속적 판단 권한 영역이라고 했잖아. 당연히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는 건데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만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만. 모든 게 서로 다릅니다. 모든 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판단 여지와 재량의를 똑같이 본다는 것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그냥 원래 막말을 합니다. 계속 엉망진창이거든, 표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판례 표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 무엇과 연결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 내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판단 여지 인정 영역,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형례갑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판단 여지니 아니니 잘 묻지 않아요. 거의 묻지 않습니다. 형례갑이, 이렇게 기억하세요. 형례갑이 심형례잖아요. 심형례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복잡하던데. 그래서 굳이 판단할 실익도 없고, 하지만 심형례는 심씨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마세요. 심씨는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원래. 알겠어요? 그래서 형례가 비판의 여지가 있냐, 이거죠. 판단 여지, 형례가 비판의 여지가 있냐. 형례갑이 형성 정책적 결정 영역의 문제입니다. 미래 예측적 결정 영역의 문제인 겁니다. 가치 평가적 영역의 문제인 겁니다. 비대체적 영역의 문제인 겁니다. 주로 문제가 나오는 건 이런 거야. 주로 문제가 비대체적 결정 영역에 대한 문제예요. 어떤 경우냐면 직위해제를 했어요. 국가공무원법 73제 3에 보게 되면은 이래 저래 하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건에 해당을 해도 말이에요. 직위해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재량도 인정돼. 거긴 모두 있어? 재량도 있어요. 법에서 아예 가능 규정을 뒀습니다. 아예 재량을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건 부분도 판단 여지예요. 거기는 요건도. 그러니까 요건의 판단 여지, 효과의 재량행위 다 인정되는 상황이거든요. 요건에 이런 게 있어.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할 때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형사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 회부된 사람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이거. 징계위원회 지금 회부돼 있다. 징계 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 얘를 징계 요구했다는 것은 이건 판단 여지가 아니죠. 회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딱 보면 알잖아. 그죠? 형사 기소되었다. 얘가 지금 기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딱 보면 알잖아. 문제가 되는 거는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지예요.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지. 이 새끼 이거 아침에도 안 나오고 아주 그냥. 이건 정말 그래서 회사를 운영을 할 때는 정말 그 근로이치랑 이런 거 정말 잘 써야 돼요. 제가 회사를 운영할 때, 학원 운영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직원들을 믿었거든. 갈 길이 바쁘다. 가자. 원하면 회식 매일 시켜주고 그냥 가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김과장이라는 놈이 있었어요. 원래 항상 드라마도 걔도 김과장이었거든. 이 새끼가 권한을 너무 주니까 출근을 안 하네. 그러니까 나는 원장이지만 나는 또 그냥 오너 체제니까 원장이지만 난 또 강사니까, 그렇죠? 난 수업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 새벽 4시에 기상해갖고 수업 준비하고 8시부터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원 운영되는 거 다 내가 하나씩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남자 직원들한테 이런저런 권한을 좀 분배를 해주고, 여직원들은 이제 보통 데스크를 많이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출근 관리도 이런 것도 다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 보고만 해라 했어요. 근데 출근 관리를 해야 되는 놈이 안 나와. 맨날 2시 3시 이렇게 나와. 나는 또 저녁 수업 들어가잖아. 또 언제 또 퇴근했다. 그건 난 모르잖아요. 언제 나왔는지 언제 퇴근했는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딴 직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나오지도 않고 막 엉망진창인 거야. 응? 그냥 어디 갔나? 그러고 보니까 전화를 했지. 야,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어딨냐? 아직 출근 안 한 거야. 그랬더니 밖에 지금 외근 나와 있대. 뭐 외근 나가 있어? 왜? 그랬더니 바로 날라가겠습니다. 날라오겠다고 한 뒤에 3시간 동안 안 날라와. 날개가 없나 봐. 그거 원래 보통 있잖아 우리. 근데 안 날라와. 그치? 이럽니다. 그래가지고 문제를 삼았어요. 문제를 삼았는데 노동청에다가 저를 찌르더라고요. 제대로 자기한테 급여를 안 줬다는 거예요. 야, 너 출근 안 했잖아. 나는 이제 노동법대로 다 해줬는데 출근을 안 해놓고 막 출근했다고 가서 주장합니다. 근로감독관한테 주장을 하는데 난 그냥 믿고 근로일지를 안 썼지. 근데 근로일지 안 쓴 것만 해도 벌금 500이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이놈이 이제 또 뭐 알아보고 돈 받고 싶으니까 막 그걸 다 하나씩 건 거야. 운영에 대해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법적으로 문제되는 걸 다 잡아가고 그걸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관이 그런 거예요.
얘 돈 얼마 안 되는데 그냥 주고 넘어가세요. 예. 이거 문제 안 삼을 테니까 넘어가시는 게 원장님한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뒤통수 팍. 이렇게. 내가 이 얘기를 왜 한 거냐면, 잘 봐요. 공무원도 똑같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런 놈들 다 있어요, 어디 가나. 그죠? 출근 안 한 놈들이 있습니다. 엉망진창으로 일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주인정신이라는 게 없는 거야. 물론 뭐 주인정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대. 얘가 말입니다. 이래갖고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라고 임용권자가 했는데, 이놈아가 법정에 나올 때 지각하겠습니까? 지각 안 하죠. 정시에 딱 앞에서 복도에 기다리고 딱. 예. 그럼 판사가 이렇게 질문할 거 아니야. 질문을 하면 얘가 답변 안 하고 티미하게 움직이겠습니까? 안 그러지. 그치? 예. 벌 안 받으려면 또 거기서 준비 깔끔히 해갖고 답변 잘하겠지. 몰라요. 그놈이 어떤 놈인지. 누구만 알죠? 동료들. 그죠? 동료들만 압니다. 그놈이 어떤 놈인지. 법관이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거면 직무수행이 부족하다. 충분히 요건 해석할 수 있어요. 예, 사실 확정. 얘가 어떤 놈이다. 그런데 예, 그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 비대체적 결정 영역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체적으로 누군가가 대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바로 상급자 아니면 동료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거지, 예, 법관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바로 대표적인 판단 여지, 직위 해제를 가지고 예를 하나 들어드렸는데, 보통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비대체적 결정.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예, 판단 여지에서는 그러면 위법이 있을 수가 없을까요?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재량행위에서 위법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입법자가 아예 처음부터 재량권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뭐예요? 재량의 영업수칙을 위반했을 때, 예, 재량의 불행사 혜태가 발생했을 때, 재량의 일탈이 발생했을 때, 재량의 남용이 발생했을 때는 재량도 역시 위법해질 수 있잖아. 우리 행정소송법 제27조에서는 재량행위도 위법이 존재할 수 있고, 그래서 취소 판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명문의 근거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량도 예외적으로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요. 그래서 판단 여지, 우리 판례는 아예 이것을 재량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똑같이 적용해요. 재량이 위법해지는 기준하고 여기다 똑같이 적용하는데, 근데 교수님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난 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주체하자가 발생했을 때, 절차의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평등원칙이나 사실 오인 등이 발생했을 때 판단 여지의 한계 일탈로 인한 위법성이 행정부의 판단에도 위법이 존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판단 여지 위법이에요? 이게 무슨 판단 여지의 한계 일탈입니까? 주체하자는 주체 절차 형식 내용의 주체잖아. 주체. 그죠? 권한 없는 기관이 판단을 내렸다. 그거 주체하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 두 번째, 절차를 제대로 안 밟아서 절차하자 아닙니까? 판단 여지는 요건과 효과 중에 요건 부분입니다. 만약 여기서 위법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내용의 위법일 것입니다. 내용의 위법인데 주체와 절차를 왜 언급을 하는 건지 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예, 동의할 수 없는데, 근데 모든 교수님들 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유는 아무도 얘기 안 하십니다. 그냥 누군가 처음에 누가 선봉 하나 뜨고 그냥 따라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예, 큰 의미 부여할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게 되면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위반될 때 판례 뭐라고 봐요? 판례 판단 여지도 재량으로 보잖아. 그러면 우리가 재량에서 불문법 원리, 조리법 적용시킬 때 뭐라고 해요? 비평신자 목동 부실사라고 하잖아. 비평신자 목동 부실사 여기 있잖아요. 예, 비평신자 평, 그 다음 목동 부실사 사실 오인 평등원칙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이거를 익숙하게만, 눈에만 익숙하게 해놓으세요. 첫 번째, 그 판단 기관이 잘못 구성되었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절차 하자 발생했을 때 사실 오인 평등원칙. 예, 문제 나오면 요거 4개로밖에 안 나옵니다. 4개로밖에. 큰 의미 부여할 건 아닌데 재량의 하자하고 똑같이 보면 되는 거긴 한데, 예, 근데 요 4개로 보통 지문을 구성하시니까 그냥 글을 은하하시고 하면 되고요. 판단 여지 문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판례가 판단 여지라는 걸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됐고요. 뒤에 법률행위적 행정에 넘어가시면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거 아니죠. 예, 전통적 견해. 근데 뭐가 전통적 견해가 아니라 뭐 지금도 다 이렇게 통용됩니다. 행정행위는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질 수 있다고요?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나눠진다고요. 근데 이건 사실 행정법의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이건 민법에서 판단하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분류하는 방법인데, 이거를 누가 그랬다고요? 쪽발이가 그랬어요. 쪽발이가. 예, 쪽발이가. 또 여기서 내가 북한 부부장 친구 얘기하면 또 빨갱이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그렇지? 네?
예, 근데 뉴스에 보면은 뉴스가 잘 얘기하더만 이제 뭐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말도 없어. 예, 뭐라고 했어요? 펜스하고 걔 부부장애하고 누가 이겼느냐? 정치 싸움에서 외교 싸움에서 북한이 이겼다. 분명히 이겼죠. 그죠? 펜스 요새 펜스 치고 도망다녔잖아. 그치? 참여도 안 하고, 그 뭐 리셉션인가 거기도 안 오고 막 뭐 이지랄 떨고 쪼잔하다. 그치? 정치인이 그래 쪼잔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 정도면 부대통령이면 그 정도 부통령은 당연히 정치인이라 봐야 되겠죠. 그죠? 정치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피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 있으면 대놓고 얘기하고 멋진 척하고 뒤에서 뒤통수를 치는 한이 있더라도 멋진 척까지 하고 나라 대표하고 왔잖아. 그죠? 출국 금지 시켜갖고 수장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씩 죽이면 돼요. 하나씩 미국 애들은 하나씩 없애면은 인류의 평화가 올 거겠고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 똘마니 일본 애들 걔네들 제도 다 미국이 만든 걔들 왜 일본 편 드는지 아시죠? 일본 편 드는 이유가 일본은 지들이 쉐이핑했거든 나라를. 그렇죠? 지들이 쉐이핑했기 때문에 지들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자꾸 편 들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더 중요한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없으면 미국은 없습니다. 그렇죠? 한반도를 만약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먹어버리게 되면 미국은 사라집니다.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함부로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뿐이죠. 그렇죠? 애들이 뭔가 좀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오바마가 똑똑하지. 오바마가. 그렇지? 똑똑하기로는 오바마가 지금까지 최고였던 것 같아요. 옛날 클린턴 바보. 클린턴 우리나라 대통령이랑 누구랑 비슷해요? 노태우랑 되게 비슷하잖아. 그렇죠? 생긴 것도 비슷하고 바보짓도 똑같이 하고. 그렇죠? 오바마가 되게 똑똑하죠. 오바마 누구랑 비슷해요? 할 말 다 해버리는 거. 노무현이랑 되게 비슷하죠. 그렇죠?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제일 똑똑했던 건 노무현인 것 같아요. 머리 하나만큼은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조금만 잘생기셨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이제 아쉬움이 납니다. 그것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무슨 사람 얼굴 평가하냐 이 새끼들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 하여튼 정치하는데 조금 더 편하게. 이거 일본 애들이 만든 거야. 일본 애들이 뭐 다타카라는 놈. 이름도 다타카가 뭐예요? 다타카가. 그치? 일본의 다타카라는 행정법학자가 행정행위라는 것은 법률행위적 준법률행위적 행정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걔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우리나라 이제 끌고 들어온 거고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대법원도 이렇게 보고 있다고 했잖아. 우리 대법원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안 나눌 수는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비판은 상당히 많아요. 사법 과 공법은 엄연히 그 체계가 다른 것인데 사법의 체계를 우리한테 아무렇게나 막 끌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됐고요. 행정행위 정의 우리 앞에서 했던 얘기고요. 구별. 행정청, 그러니까 민법에서 얘기하는 행위 주체, 우리 쪽에서 처분의 행위 주체는 행정청이죠. 행정청이 원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 그런 거라고 하게 되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법에 정해진 그대로의 효과가 발생하면 준법률 행위적 행정이 되는 것이고, 뭐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다. 그 다음 요거는 기억해 놓으세요. 재량이 인정되냐 안 되냐, 부관을 붙일 수 있냐 없냐, 같은 말이죠. 사실은 부관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부관 부처할 수 있고 그거잖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부관 부처할 수 있고. 우리 행정청이 부관을 붙인다는 것은 결국 재량권 행사의 내용입니다. 재량권 행사 내용이기 때문에 부관을 붙일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는 재량권이 인정되냐 안 되냐에 대한 문제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두 개로 질문을 해요. 재량권이 인정되고 부관 부과의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있어서 뭐를 구별하는 실익이 있다? 법률행위, 준법률행위를 구별하는 실익이 있다. 그래요. 준법률행위 쪽에는 재량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인정된 경우가 하나가 있었죠. 판례가 뭐가 있었어요? 납골당 설치 사건입니다. 납골당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무식한 놈으로 여러분들 욕 먹습니다. 우리 원장이랑 얘기할 때마다 내가 지금 가장 답답한 게 그거야. 김구라만큼 욕을 한 100번 먹으면 이제 할 것 같아. 다르다 틀리다 좀 제발 좀 다르니까 좀 구별을 좀 해. 내가 들을 때마다 귀에 거슬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무슨 말이야. 다르다고 틀리다고 다른 거라고. 안 먹혀요. 김구라 욕 한 100번 먹고 고쳤죠. 그죠? 이제는 김구라가 돌아다니면 다른 연예인들한테 지적질하죠. 틀리다 그러면 다르다라니까 막 이러고 돌아다니잖아. 그죠? 지가 그거를 10년 넘게 틀리다라고 해놓고 나서 그죠? 알았다 이거지. 그치? 그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래서죠? 저거요. 납골당 있지? 납골당 그러면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무식하다고 평가받아. 알겠지? 이제 뭐라고 말해야 돼? 봉안당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봉안당. 알겠어요? 봉안당. 봉은 받들 봉자에다가 편안할 안자. 우리 조상님들을 받들어 편안하게 모신다. 편안하게 받들어 모신다라는 뜻인 겁니다. 봉안당이라고 부르는 게 맞고요. 근데 대법원이 무식해서 납골당 설치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예, 판례다가. 예, 납골당 설치 지금 유명하게 그렇게 불리고 있는데, 그거는 있잖아요. 법에 납골당 설치 신고는요, 법에 실질적 요건이 포함되어 있어요. 실질적 요건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건 자기한결적 신고가 아니라 수리를 위한 신고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외부 변수가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차이죠. 외부 변수, 다시 말해 인허가 의제도가 적용이 된다라거나 아니면 복수의 법령이 적용된다라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그 근거법에서 바로 실질적 요건 인정받고 모처럼 노조 설립 신고처럼 바로 인정받고 그래서 수리를 요한 신고가 되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 그 수리가 뭐라고 했어요? 준법률 행위적 행정 수리라고 했죠. 그러면 이건 기속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 기속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거는 법에서 재량 규정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수리, 즉 준법률 행위적 행정 수리임에도 불구하고 재량행위로 예외적으로 인정됐던 유일한 사건, 납골당 설치 사건, 무식하게 표현해봤습니다. 법률행위적 행정이 준법률 행위적 행정이 행정행위 분류 방식은 뭐 다 잘 알고 계신 대로 오른쪽에 있는 표죠, 표, 그죠? 이걸로 우리가 정리를 했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명령적 행정, 이것도 이제 다 배운 내용이어서. 명령이라는 것은요, 명령 의무 부과하는 거죠. 의무 부과. 따라서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이 있는가 하면 그 의무를 해제시키는 것이 존재할 수 있고 허가하고 면제하고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이 그림도 우리가 PPT로 봤던 그림들이었고요. 다만 뭘 좀 조심하자고 했냐면 허가는 부작위 의무, 즉 금지 의무를 해제시키는 겁니다. 금지 의무를 해제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면제는요. 자기 부작위 급부 수인 4개의 내용, 4개의 의무 중에서 부작위 빼고입니다. 부작위 빼고 면제라는 건 거의 뭐라 돼 있어? 자기 급부 수인 의무를 일정한 경우에 해제한다. 이렇게 돼 있죠. 부작위가 포함이 안 돼요. 부작위 깨는 건 뭐라고? 허가. 그 다음 나머지 자기 급부 수인 깨는 건 뭐라고요? 이건 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있잖아. 이 허가는 말이에요. 이 허가는 행정행위로서의 부작위 하명에 그 부작위를 깨는 게 아닙니다. 허가는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걸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를 통해서 깨는 부작위는 법에 의해서 부과된 부작위 의무를 말하는 거지 처분에 의해서 부과된 부작위 의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면제는 법에 의한 것이든 처분에 의한 것이든 상관 안 합니다. 면제에서 자기 급부 수인 의무를 깬다고 했을 때 그 3가지의 의무는 처분에 의해서 부과됐을 수도 있고 법에 의해서 부과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는 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부과된 금지 의무를 깨는 겁니다. 그 차이점 비교를 좀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형성적 행정행위야 특허인가 대리 이렇게 되는 거죠. 특허인가 대리. 됐습니다. 뭐 이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앞으로 돌아오시면 우리가 잠깐 스킵했던 게 있었어요. 잠깐 스킵했던 건 114페이지. 114페이지에는 일반 처분입니다. 아이고 힘들어. 진도 나가려 너무 빨리 말했어. 일반 처분 지금 바로 시작하면은 좀 쉬었다 가시죠. 쉬었다 가시고 오늘 좀 일찍 시작했죠. 일반 처분 간단하니까 요거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부관 문제로 좀 들어가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쪽이 부관 쪽입니다. 부관에 대한 내용을 같이 연결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휴식하시고요. 3시에 일반 처분부터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